안녕하세요. 북리시입니다. 오늘은 가와바타 야스나리의 이즈의 무이라는 작품을 읽어볼게요. 제게 일본 문학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작품은 바로 설국입니다. 이 작가에게 노벨 문학상을 안겨준 설국의 첫 구절은 문학 역사상 가장 인상적인 명문장으로 평가받고 있죠. 국경의 긴 터널을 빠져나오자 눈의 고장이었다. 다음번에는 같은 작가의 이 책도 소개할게요. 책의 표지인데요. 이즈의 무희와 천마리 학 그리고 호수. 보통 출판사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긴 하지만 세 단편 작품을 한 책으로 묶어서 출판하고 있습니다. 세 작품 모두 탄미주의의 진수를 보여주고 있고요. 저는 특히 탄미주의나 유미주의 작품을 매우 좋아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작가 베스트 3 중에 유미주의를 대표하는 오스카 와일드가 있어요. 우리에게는 도리안 그레이의 초상으로 유명합니다. 저 또한 와일드의 의견처럼 예술은 그 자체로 아름다운 것이며 그 자체로 지극한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작가 소개로 넘어갈게요. 가와바타 야스나리는 1899년 부유한 오사카의 의사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나 그의 어린 시절은 그리 행복하지는 않았습니다. 2살과 4살 때 아버지와 어머니를 각각 여의고요. 이어서 누나와 조부모까지 차례대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의 어린 시절의 외로움과 쓸쓸함은 야스나리의 작품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는 중학교 때부터 소설가를 꿈꾸었고요. 도쿄 제국대학에 입학하면서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합니다. 초기작인 이즈의 무이로 작가로서의 인지도를 쌓기 시작했고요. 생전에 다작을 한 작가 중에 한 명이에요. 그 중에 서울국이란 작품은 비현실적인 세계에서만 구현될 수 있는 지극히 순수한 아름다움의 구축에 성공했고요. 가와바타 문학의 최고봉으로 지목되는 작품입니다. 그는 1968년 설국과 더불어 센바즈루, 고도 등의 작품과 함께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어요. 작가인 그는 74세인 1972년도에 가스를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유서를 남기지 않아 자살 원인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은 그를 스승처럼 따르고 그가 아들처럼 아꼈던 애제자인 미시마 유키오가 할복 자살을 한 데 따른 충격 때문이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미시마 유키오는 야스나리의 추천으로 문단에 등단한 작가입니다. 그러나 그는 평화헌법을 반대하고 천황제의 회귀를 주장하는 극우파이기도 합니다. 그가 자위대를 선동하려다 실패하자 자살을 했고요. 생전 야스나리는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세 작품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이즈의 무이를 소개할게요. 이 책은 갓 사춘기를 지난 남자의 순수한 연정을 그린 그의 초기의 대표작입니다. 그러면 줄거리로 들어갈게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저의 줄거리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스포가 될 수 있어요. 책을 읽고 나서 줄거리를 들으시거나 아니면 중간에 잠시 끊으시는 것도 추천을 합니다. 도쿄의 고등학교에 다니는 20살의 주인공 나는 여행지인 이즈에서 유랑 가무단 일행과 마주칩니다. 그중 가장 어린 처녀는 17살 정도 되어 보이는 아름다운 무희예요. 나는 그들을 여행 중에 두어 번 마주쳤는데
유랑단은 40대 여자와 젊은 부부, 그리고 2명의 10대 처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나는 그들과 같은 여관에서 묵게 되는데 여관의 주인장 노파는 가무단 일행을 저런 것들이라고 부를 만큼 그들을 천대시합니다. 다음 날 길을 나서며 유랑단 부부는 나와 방향이 같으니 길동무를 하자고 나에게 제안합니다. 나는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그날 밤도 그들은 다 같이 같은 여관에서 묵게 되고 가무단 일행은 맞은편의 음식점 술자리에 불려나갑니다. 새벽 2시가 넘어가면서 나는 아리따운 막내 무희가 그날 밤 그곳에서 처녀성을 잃게 되는 건 아닐까 걱정합니다. 다음 날 가무단의 남자는 나에게 와서 함께 목욕을 하자고 합니다. 어두침침한 욕탕에서 갑자기 알몸의 여자가 튀어들어오는데 자세히 보니 막내 무희입니다. 처녀처럼 몸치장을 하고 있어서 17, 8로 보였던 그녀는 실은 14살 난 가오루라는 이름의 어린 소녀입니다. 오시마 도시에 도착하자 가오루는 나에게 활동사진을 보러 데려가 달라고 조릅니다. 그러나 정작 어머니가 허락하지 않는 모양인지 따라 나서지는 않습니다. 나는 내일 아침 배로 도쿄에 돌아가야 하기에 혼자서라도 활동사진을 보러 갑니다. 그리고 영화를 본 후에 어두운 밤의 거리로 나오게 되자 알 수 없는 눈물이 그의 눈에서 뚝뚝 떨어집니다. 다음 날 아침 승선장에는 가오루가 바닷가에 웅크리고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이런저런 말을 붙여봤지만 무희는 말이 없이 고개만 몇 번 끄덕끄덕할 뿐입니다. 둘의 무언의 대화는 도쿄까지 가는 길에 할머니를 맡아달라는 낯선 사내의 부탁으로 끊어졌고 그렇게 나와 무희는 헤어져서 배에 오릅니다. 밤이 되어 선실 전등이 꺼지자 마치 나는 어린 소년이 된 것처럼 흐르는 눈물을 그저 나오는 대로 내버려 둡니다. 책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다음번에는 천마리 학을 들려드릴게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